새벽 4시 눈발이 흩날리던 공동묘지. 강태윤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검은 패딩을 입은 아이 하나가 비석을 쓰다듬고 있었거든요. 아이가 고개를 들더니 말했죠. 아저씨, 거기 제 아빠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태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6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 강도겸. 결혼도 안 했고 아이가 있을 리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은색 목걸이 하나였죠. 도겸이 평생 목에 걸고 다니던 세상에 하나뿐인 그 목걸이.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받았다고요. 그날 태윤이 믿었던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복받아 가세요. 강태윤, 64세. 국내 최대 장례 서비스 기업 이터널케어 회장이었죠. 매주 토요일 새벽이면 빠짐없이 아들 묘를 찾았어요. 늘 같은 시간, 늘 같은 꽃다발.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비석 앞에 누군가 먼저 와 있었거든요.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아이. 낡은 운동화, 구멍 난 점퍼. 손에는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태윤이 다가서자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이가 물었죠. 이 사람을 아냐고. 태윤은 대답했어요. 안다고, 자기 아들이라고. 그 말에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할아버지세요? 순간 태윤은 숨이 막혔어요. 태윤이 물었죠. 넌 누구냐고, 무슨 소리냐고. 한 발 다가서자 아이가 뒷걸음질 쳤어요.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도 이 사람 아들이라고요. 믿을 수 없었죠.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꺼낸 목걸이를 보는 순간 태윤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거든요. 은색 새 모양 목걸이. 날개 끝에 작은 흠집까지 똑같았어요. 도겸이 고등학교 때부터 하고 다니던 거였죠. 직접 디자인해서 단 하나만 만든 거예요. 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디서 났냐고 다급하게 물었어요. 아이가 대답했죠. 엄마가 아빠한테 받았다고요. 눈물이 아이의 눈에 고였어요. 아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좋은 사람이었다고 했대요. 근데 아무도 자기들을 믿어주지 않았다고요. 그 목소리엔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태윤은 주저앉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거든요. 이름이 뭐냐고 물었죠. 우찬이요. 강우찬. 성까지 같았어요. 아이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여자가 배를 쓰다듬고 있는 사진. 옆에는 도겸이 활짝 웃고 있었어요. 태윤은 손을 떨며 사진을 받았죠.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 하리나, 우리 아기 건강하게. 도겸. 날짜는 6년 전 5월. 도겸이 죽기 3개월 전이었습니다. 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름이 정아린이라고요. 태윤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그 이름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태윤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냐고. 우찬이 말했어요. 일하러 갔다고, 새벽에 항상 나간다고요. 그리고 멈칫하더니 말을 이었죠. 장례식장에서 일한다고요. 시신 옮기는 일을요. 그 순간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도겸은 분명 혼자였어요. 연애한다는 얘기도 없었죠. 회사 일에만 매달렸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있다고요? 게다가 그 여자는 장례식장에서 일한다고요? 태윤은 물었어요. 엄마 전화번호를 아냐고. 우찬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폰도 없고 자기 것도 없다고요. 집 주소는 아냐고 물었죠. 그런데 아이가 한 발 물러섰어요. 말 안 할래요.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그랬대요. 절대 따라오게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말했죠.
할아버지 회사 사람들이 무섭대요. 태윤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회사 사람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태윤이 뭔가 말하려던 순간, 멀리서 차 한 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검은색 제네시스 회사 차량이었죠. 우찬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저 차, 아이가 소리쳤어요. 맨날 자기 집 앞에 서 있는 차라고요. 그리고 뛰기 시작했죠. 태윤이 소리쳤지만 아이는 이미 묘지 뒤편 숲으로 사라진 뒤였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건 태윤의 비서실장, 김 과장이었어요. 새벽부터 여기 계셨냐고 물었죠. 태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넌 왜 여기 왔냐고 물었어요. 김 과장이 대답했어요. GPS로 위치를 확인했다고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 싶어서요. 그때 김 과장의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어요. 떨어진 목걸이. 우찬이 달아나면서 떨어뜨린 거였죠. 김 과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누굴 만났냐고 물었어요. 그 표정. 태윤은 알았어요.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거든요. 이 사람도 우찬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태윤은 회사 비서실을 불렀어요. 책상 위엔 도겸의 파일이 쌓여 있었죠. 6년 전 자료, 먼지가 앉은 서류들. 태윤이 지시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6개월 기록을 모두 찾아오라고요. 통화 내역, 카드 사용 기록, 회사 출입 내역. 모든 걸 다시 확인하겠다고 했어요. 비서실장 김 과장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죠. 회장님, 그건 이미 정리된 자료입니다. 정리? 태윤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누가 언제 정리했냐고 물었습니다. 김 과장이 잠시 망설였어요. 6년 전 사고 직후에 법무팀에서 처리했습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왜 법무팀이 개인 기록을 처리했을까요? 오후 3시 태윤 앞에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얇았어요. 6개월치 기록치고는 너무 적었죠. 태윤이 펼쳐본 순간 손이 멎었어요. 5월부터 7월까지 정확히 3개월치 기록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휴대폰 통화 내역 없음, 카드 사용 내역 없음, 회사 출입 기록 없음, 도겸이 죽기 직전 3개월, 아이 우찬이 태어났을 그 시기가 통째로 사라진 거였어요. 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지운 거였죠. 태윤이 김 과장을 다시 불렀어요. 왜 3개월 기록이 없냐고 물었죠. 김 과장이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이상합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당시 도겸 상무는 연구소 프로젝트 총괄이었다고요. 매일 출근했고 회의도 참석했다고요. 그런데 기록이 하나도 없다? 김 과장이 말을 이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없앤 겁니다. 태윤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왜? 무엇 때문에? 그때 김 과장이 오래된 명함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정아린 이터널케어 생명과학연구소. 아이가 말했던 그 이름. 엄마 이름이었죠. 태윤이 명함을 들여다봤어요. 정아린은 도겸과 같은 연구소에서 일했던 거예요. 직급은 선임연구원.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죠.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정아린은 도겸이 죽은 다음 날 퇴사했다고요. 정확히 말하면 사라졌다고요. 사라졌다고요? 태윤이 되물었어요.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사 처리도 안 하고 그냥 나타나지 않았대요. 짐도 안 챙기고 급여 정산도 안 받고요. 연락도 두절됐다고 했죠. 마치 도망친 것처럼요. 태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도겸과 정아린.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태윤이 물었습니다. 당시 연구소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했냐고요. 김 과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디지털 장례 플랫폼 개발이었습니다. 고인의 생전 데이터를 모아서 AI로 재현하는 시스템, 목소리, 얼굴, 습관까지 복원하는 기술이었죠. 당시엔 혁신적인 프로젝트였어요. 회사 상장의 핵심 사업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김 과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도겸 상무님이 프로젝트 중단을 주장하셨습니다. 태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왜 중단을 주장했냐고 물었죠. 김 과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리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고.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태윤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사 경비팀장이었죠. 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공동묘지에서 연락이 왔는데 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누군가 도겸 상무님 묘를 파헤치려 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태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누군가 아들의 묘를 파헤치려 했다. 경찰은 수상한 두 사람을 찾고 있었죠. 하지만 태윤의 머릿속엔 다른 생각뿐이었어요. 우찬, 그 아이를 찾아야 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태윤은 회사 장례식장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김 과장이 어제 말했거든요. 정아린이 시신 운구일을 한다고요. 그럼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태윤은 장례식장 뒤편으로 돌아갔죠. 컨테이너 3개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슨 철문. 한쪽 컨테이너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죠. 태윤이 다가가자 냉기가 느껴졌어요. 장례식장 뒤편이라 그런지 공기가 차가웠거든요.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숨죽여 우는 소리 같았죠. 태윤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철컥 문이 살짝 열렸어요. 우찬이었어요. 아이가 태윤을 보자 눈이 커졌죠.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 그때 안쪽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찬아, 누구야? 문이 확 열렸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 검은 작업복에 지친 얼굴.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고 손엔 고무장갑이 끼워져 있었죠. 정아린이었어요. 여자가 태윤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문을 닫으려 했어요. 가세요. 목소리가 떨렸죠. 태윤이 문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얘기 좀. 할인이 소리쳤어요. 당신들이 우리 인생을 망쳤어요. 그 말에 태윤은 얼어붙었습니다. 당신들? 태윤이 물었어요. 무슨 말이냐고. 자긴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할인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몰랐다고요? 회장님이? 목소리엔 원망이 가득했어요. 할인이 말을 이었죠. 도겸이 죽고 나서 자기한테 사람들이 왔다고요. 회사 사람들이었다고요. 입 다물고 사라지라고 했대요. 아기를 낳지 말라고 돈을 주겠다고 했다고요. 태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난 그런 지시한 적 없어요. 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할인이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몰랐으면 더 나쁜 거예요. 당신 회사가 한 짓인데. 그 눈빛. 태윤은 할 말이 없었어요. 할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아기는 낳았다고 했죠. 도겸의 마지막 흔적이니까요. 하지만 그 뒤로 지옥이었대요. 회사에서 쫓겨나고 연구원 경력도 다 지워졌다고요. 어디 가도 취업이 안 됐다고 했어요. 결국 이렇게 시신 운구 일을 하며 근근히 산다고요. 컨테이너 안이 보였어요. 좁은 공간, 곰팡이 핀 벽, 전기장판 하나에 이불 2채. 이게 6년간 두 사람이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태윤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태윤이 말했습니다.
제발 얘기를 들어달라고요. 자기도 진실을 알고 싶다고 했죠. 할인이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세요? 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인이 한숨을 쉬더니 문을 열었죠. 들어오세요. 하지만 올해는 못 있어요. 태윤이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찬이 구석에서 두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인이 낡은 의자를 내밀었죠.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도겸 씨는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죽은 게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태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할인이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손때 묵은 종이, 구겨진 모서리, 펼쳐진 편지엔 도겸의 글씨가 빼곡했죠. 할인에게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편지를 아버지께 전해줘. 나는 끝까지 막을 거야. 이대로는 안 돼. 날짜는 6년 전 7월 25일. 도겸이 죽기 사흘 전이었어요. 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막을 거라고? 대체 무엇을요? 할인이 조용히 말했어요. 도겸은 회사 프로젝트를 중단시키려 했다고요. 위험하다고, 사람들이 다칠 수 있다고 했대요. 태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다음 날 오전, 태윤은 회사 자료실로 내려갔습니다. 6년 전 사고 기록, 먼지 쌓인 파일 박스를 꺼냈어요. 강도겸 교통사고 처리 보고서. 태윤은 서류를 펼쳤죠. 사고 일시 7월 28일 오전 2시. 장소 서울 외곽산길. 사망 원인 단순 교통사고. 차가 중앙선을 넘어 나무를 들이받았다고 되어 있었어요. 현장에서 즉사. 태윤은 이 보고서를 수십 번 읽었던 기억이 났어요. 6년 전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려 애쓰며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상한 게 보였거든요. 부검 기록. 태윤이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기록 중간중간 빈칸이 있었죠. 추가 소견 항목이 공란. 외상 상세 내역 페이지가 누락. 이게 정상일까요? 태윤이 법무팀장에게 전화했어요. 당시 부검 담당 의사가 누구였냐고 물었죠. 법무팀장이 잠시 뒤 대답했습니다. 최영민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사고 한 달 후에 캐나다로 이민 갔습니다. 태윤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죠. 부검 한 달 만에 이민? 뭔가 이상했어요. 태윤이 비서실에 지시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 CCTV를 모두 찾아오라고요. 몇 시간 후, 김 과장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이상한 게 있습니다. 화면엔 사고 전날 밤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도겸의 차가 회사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 시각은 밤 11시 32분. 그런데 조수석에 누군가 타고 있었어요. 김 과장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남자였어요.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체격이 건장했죠. 태윤이 물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김 과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인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가 다른 영상을 틀었어요. 사고 2시간 전 영상이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 CCTV. 도겸이 차에서 내려 누군가와 격하게 다투고 있었죠. 소리는 없었지만 표정으로 알 수 있었어요. 도겸이 화가 나 있었다는 거요. 그리고 도겸이 무언가를 소리쳤습니다. 김 과장이 전문가에게 입모양을 분석시켰대요. 화면에 자막이 떴습니다. 이대로 진행하면 사람 죽어. 태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편지에 썼던 그 말. 똑같았죠. 도겸이 계속 소리쳤어요. 내가 막을 거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상대 남자가 도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태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김 과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태윤도 알고 있었어요.
도겸은 누군가와 다투다 죽었다. 그것도 회사 일 때문에요. 태윤이 물었죠. 도겸이 막으려 했던 게 뭐였냐고. 김 과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당시 디지털 장례 플랫폼 개인정보 무단 수집 문제가 있었습니다. 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고인 가족 동의 없이 SNS, 메신저 데이터를 긁어왔습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도겸 상무님이 이걸 발견하고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 순간 태윤은 깨달았어요. 아들이 막으려 했던 진행이 뭔지요. 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그 사업을 밀어붙였어? 김 과장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당시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 이름을 본 순간 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기범 부회장, 현재 회사 2인자. 이사회에서 태윤을 압박하는 바로 그 사람이었죠. 태윤의 손이 주먹을 쥐었어요. 서기범, 그가 도겸을 죽였단 말인가요? 그때 태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자마자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회장님, 그 아이 계속 찾으시면 안 됩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도겸 상무님처럼 되고 싶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윤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같은 시각, 우찬은 학교 정문 앞에 서 있었어요. 낡은 가방, 해진 운동화. 다른 아이들은 벌써 다 들어갔죠. 우찬이 천천히 걸어가려던 순간 검은색 제네시스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아이가 돌아봤어요. 어제 묘지에서 봤던 그 차였죠. 차 문이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50대 중반, 차가운 인상. 서기범 부회장이었어요. 남자가 우찬에게 다가왔죠. 우찬이 뒷걸음질 쳤어요. 서기범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할아버지가 널 보고 싶어 하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우찬이 고개를 저었죠. 싫어요. 엄마가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래요. 그때 서기범의 뒤에서 남자 둘이 더 나타났습니다. 덩치 큰 남자들. 우찬을 빙 둘러쌌어요.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서기범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순순히 따라오는 게 좋을 거야. 우찬이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거기 뭐 하는 거야? 교문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학교 경비 아저씨였죠. 서기범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아, 조카를 데리러 왔습니다. 경비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우찬을 봤어요. 우찬이 재빨리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 몰라요. 그리고 학교 안으로 뛰어들어갔죠. 서기범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경비가 다가오자 남자들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떠나며 서기범이 창문을 내렸어요. 우찬을 향한 눈빛, 차갑고 위협적이었죠. 한편 태윤은 긴급 이사회에 소집되었어요. 회의실엔 이미 임원들이 모여 있었죠. 서기범이 자리 끝에 앉아 있었어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최근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고요. 죽은 도겸 상무의 사생아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라고 했죠. 태윤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사생아가 아니라 손자라고요.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서기범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 아이가 세상에 알려지면 회사는 끝입니다. 태윤이 그를 쳐다봤어요. 왜냐고 물었죠. 서기범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우리는 3개월 후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프레젠테이션, 주가 예상, 투자 유치 현황. 서기범이 말을 이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사생아, 6년간 숨겨진 스캔들. 목소리가 차가워졌죠.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른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기범이 태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그 아이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정리? 태윤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정리가 무슨 뜻이죠? 서기범이 웃었습니다. 돈을 주고 해외로 보내시면 됩니다. 조용히요. 그 말에 태윤의 주먹이 떨렸어요. 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손자를 돈으로 처리하라고요? 목소리가 낮게 깔렸죠. 서기범이 한숨을 쉬었어요.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도겸 상무 사망 당시 정리된 문서들입니다. 태윤이 서류를 받아봤죠. 기밀 유지 계약서, 정아린에게 지급된 합의금 내역, 전부 태윤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태윤은 본 적이 없는 서류들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결제한 게 아니야. 서기범이 차갑게 웃었어요. 회장님 도장이 찍혀 있는데요. 태윤은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자기 이름으로 이 모든 걸 처리했다는 것을요. 그 사람은 바로 앞에 앉아 있었죠. 태윤이 서기범을 쏘아봤어요. 당신이 했군요. 서기범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죠. 아들도 당신이 죽인 거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기범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조심하세요, 회장님.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씀하시면. 그때 태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인이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죠. 우찬이가 안 보여요. 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윤은 회의실을 박차고 나왔어요. 차를 몰아 우찬의 학교로 달렸죠. 할인이 교문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습니다. 태윤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언제부터 안 보였냐고요.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후 3시에 학교가 끝났는데 우찬이 안 나왔다고요. 평소엔 항상 정각에 나오는데요. 선생님한테 물어보니 점심시간 이후로 안 보였대요. 태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서기범, 그놈이 우찬을 데려간 거예요. 태윤이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말했어요. 실종 24시간이 지나야 수색이 가능하다고요. 태윤은 이를 악물었죠. 24시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태윤이 할인에게 물었습니다. 우찬이 평소에 자주 가는 곳이 있냐고요. 할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학교랑 집만 왔다 갔다 한다고요. 친구도 별로 없다고 했죠. 그 말에 태윤의 가슴이 아팠어요. 13살 아이가 친구도 없이 산다고요? 태윤과 할인은 컨테이너로 돌아왔어요. 혹시 우찬이 집으로 올까 싶어서요. 좁은 컨테이너 안. 할인은 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죠. 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도겸이 남긴 게 더 없냐고요. 편지 말고 다른 것도요. 할인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할인이 일어나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일 밑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어요. 도겸 씨가 저한테만 맡겼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USB를 태윤에게 건넸어요. 한 번도 못 보여드렸어요. 무서워서. 태윤이 USB를 받았죠.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할인에게. MP3.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도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할인아,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나는 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살아있지 않을 거야. 태윤의 손이 떨렸죠. 도겸은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있었어요. 녹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회사 프로젝트 개인정보 불법 수집건. 도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나는 끝까지 막을 거야.
사람들 인생이 걸린 일이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근데 서기범 부회장이 날 협박했어. 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 다물지 않으면 할인이랑 아기를 다치게 하겠대. 할인이 입을 막고 울음을 삼켰어요. 도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 녹음 뒤편으로 뭔가 소리가 들렸어요. 문 열리는 소리.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하나. 도겸 상무,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서기범의 목소리였어요. 태윤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부회장님, 이건 범죄예요. 도겸이 소리쳤어요. 범죄? 사업이야, 사업. 서기범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죠. 자네만 입 다물면 아무 문제 없어. 왜 이렇게 나오나? 저는 못 참아요. 이건 사람들 삶을 망치는 일이에요. 도겸의 목소리가 절박했어요. 잠시 침묵. 그리고 서기범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방법이 없네. 녹음이 끊겼어요. 컨테이너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윤은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증거였어요. 서기범이 도겸을 죽인 증거. 하지만 이걸로 충분할까요?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겸 씨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았대요. 태윤이 고개를 돌렸죠. 회사 서버에 백업해뒀다고 했어요. 할인이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장례식장 지하 데이터 서버실이래요. 그때 태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한 통. 우찬이 보고 싶으시면 혼자 오세요. 주소 이터널 케어 본사 지하 3층. 발신자는 서기범이었어요. 태윤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과연 우찬은 무사할까요? 밤 10시. 태윤은 회사 본사 앞에 섰어요. 건물은 조용했죠. 불 꺼진 창문들, 텅 빈 주차장. 태윤은 지하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 1층, 2층을 지나 지하 3층 문 앞에 섰어요. 차가운 냉기가 새어나왔죠.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 3층은 장례식장 시신 보관실이었어요. 긴 복도 양쪽으로 냉동고가 줄지어 있었죠.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태윤이 천천히 걸어갔어요. 발소리만 복도에 울렸죠. 끝까지 걸어가자. 넓은 방 하나가 나타났어요. 데이터 서버실. 깜빡이는 서버 불빛들. 그리고 한가운데 의자에 우찬이 묶여 있었습니다. 우찬아. 태윤이 달려갔어요. 아이는 입에 테이프가 붙어 있었죠. 눈물 자국이 얼굴에 가득했어요. 태윤이 테이프를 떼어내려는 순간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회장님. 서기범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어요. 뒤에 남자 둘이 따라왔죠. 태윤이 우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이를 놔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서기범이 웃었습니다. 그러시려면 조건이 있죠. 서기범이 서류 한 뭉치를 꺼냈어요. 이 아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각서. 태윤에게 내밀었죠. 그리고 회장직 사임. 태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미쳤어? 내가 왜? 서기범이 태윤의 말을 끊었어요. 6년 전에도 같은 제안했었죠.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도겸 상무에게요. 태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도겸이도 거절했어. 그래서 서기범이 냉동고 하나를 가리켰죠. 여기서 정리됐습니다. 그 말에 태윤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서기범이 말을 이었습니다. 도겸은 사고로 죽은 게 아니래요. 여기서 이 지하실에서 죽었다고요. 증거 자료를 빼내려다 들켰다고 했죠. 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 내 아들을? 서기범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였어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죠. 도겸 상무가 증거를 공개했으면 회사는 망했을 겁니다.
태윤의 주먹이 떨렸어요. 그래서 아들을 죽여? 서기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사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 순간 태윤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평생 키워온 회사가 어떤 괴물이 되었는지요. 태윤이 한 발 다가섰어요. 난 서명 안 해. 서기범의 표정이 굳어졌죠. 그럼 이 아이도. 그가 우찬을 향해 손짓했어요. 하지만 태윤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다 녹음됐어. 서기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태윤이 서버실 컴퓨터를 가리켰죠. 도겸이 남긴 증거도 다 백업했어. 할인이 알려준 위치. 태윤은 오기 전에 이미 파일을 복사해뒀거든요. 서기범이 이를 갈았습니다. 이 자식이. 그가 남자들에게 손짓했어요. 남자 둘이 태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왔죠. 모두 움직이지 마. 태윤이 미리 신고를 해뒀던 거예요. 녹음을 증거로요. 서기범이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이 재빨리 체포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서기범이 태윤을 노려봤죠. 회장님도 책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말에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나도 책임질 거야. 우찬의 묶인 손을 풀어주며 말했죠. 미안하다, 우찬아. 아이가 태윤을 껴안았습니다. 처음으로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기범은 구속됐어요. 살인 교사, 불법 개인정보 수집 혐의. 회사는 상장이 무산됐죠. 주가는 폭락했고 이사진은 총사퇴했어요. 언론은 연일 보도했습니다. 재벌 2세 살인 사건, 숨겨진 손자의 비밀. 태윤은 회장직을 내려놓았어요. 검찰 조사를 받았죠. 회사 관리 책임, 감독 소홀, 벌금형을 받았지만 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토요일 새벽, 태윤은 다시 도겸의 묘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우찬이 서 있었죠. 그리고 할인도요. 세 사람은 묵묵히 비석을 바라봤어요. 꽃을 내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우찬이 조용히 비석을 만졌어요. 할아버지,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이름 아래 제 이름도 새기면 안 돼요? 태윤이 우찬을 내려다봤어요. 아이가 말을 이었죠. 아빠가 저를 숨기고 싶어 한 게 아니잖아요. 눈물이 아이의 눈에 고였어요. 세상이 무서웠던 거겠죠. 저랑 엄마가 다칠까봐. 우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이젠 괜찮잖아요. 할인이 아들의 어깨를 안았어요. 태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이 아니라 할아버지로서요. 우찬아.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늦었구나. 눈물이 태윤의 눈에서 흘러내렸죠. 도겸이를 지키지 못했어. 너희들도 지키지 못했고. 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저 구해줬잖아요. 우찬이 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비석을 쓰다듬었어요. 아빠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진실이 밝혀져서. 태윤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요. 태윤이 일어나 할인을 바라봤어요. 같이 살지 않을래요? 할인이 눈을 크게 떴죠. 우찬이도 당신도. 우리 집에서요. 태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늦었지만 가족이 되고 싶어요.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우찬이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그래도 같이 있고 싶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무덤은 끝이 아니었어요. 한 가족이 다시 시작되는 자리였죠. 도겸은 비록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우찬이라는 이름으로, 할인이라는 사람으로,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할아버지의 마음으로요. 태유는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주에 새 비석을 세우기로 했어요. 강도겸 아래, 사랑하는 아들이자 아버지, 그리고 그 옆에 강우찬, 영원한 손자, 이름이 새겨질 거예요. 석 달 후, 태윤의 집 거실, 우찬이 학교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하리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죠. 평범한 풍경. 하지만 이 가족에겐 기적 같은 일상이었어요. 태윤이 소파에 앉아 우찬을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연필을 굴리다 물었어요. 할아버지,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태윤이 웃으며 대답했죠. 용감한 사람이었다고. 옳은 일을 위해 싸운 사람이었다고요. 우찬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아빠처럼 될래요. 그 말에 태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6년 전 그날처럼요. 하지만 이젠 달랐어요. 이젠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비석 아래 이름 하나가 새겨졌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 같았던 이야기가 새로운 삶으로 이어졌어요. 숨겨졌던 진실이 밝혀지고 외면받았던 아이가 가족의 품에 안겼죠. 늦었지만 결코 끝나지 않은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만약 여러분 앞에 숨겨진 가족이 나타난다면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